대전 예술의 중심, 대전 시립미술관. 2020년 9월 6일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대전 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 (2년마다)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되는 대전 비엔날레지만 올해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최가 되었는데요. 바로 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온라인 개막식입니다. 네, 지금 대전 비엔날레 2020의 개막을 축하하는 온라인 기자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온라인 개막식, 콜로키움, 아티스트 토크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이 단절된 요즘이지만 예술이 소통의 고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하늘길은 막혔지만 대신 세계 곳곳에서 영상 축전이 쏟아집니다. Hi everybody, I'm Jonas Lund and welcome to the opening of the Daejeon Biennial. I'm very happy to participate, even if only from remote. I'm also very sad. My name is Teresa Ryman-Dobbers. I'm a media artist from Berlin and I'm very happy to be showing my installation Room with View in the 2020 Daejeon Biennale. Hi, hello. This is Albert Barqueduran from Barcelona. And in behalf of Mario Klingemann and Mark Marzani, the other artists, for My Artificial Muse. 축전에 이어 시작된 온라인 전시 투어. 2007년부터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프로젝트 대전. 전시를 선보였던 대전 시립미술관은 해를 거듭할수록 반응이 높아지자 2018년 제1회 대전 비엔날레를 시작으로 국제적인 과학 예술 융합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미술관은 가상의 전시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미디어 작품, 영상 작품이 많은데요. 그런 영상 작품도 마치 이게 가동되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아마 저희가 사진에서 영상으로, 영상에서 VR로, VR에서 또 더 한 단계 진화된 디지털 트윈으로 가는 과정에서 미술관이 이번에 인공지능,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로 이 디지털 트윈 뮤지엄을 시도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전의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이번 비엔날레엔 모두 각 6개국의 17개 팀이 참여했는데요. 이처럼 과학과 예술을 접목해 도시의 특성을 살린 사례는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도시인 오스트리아 린츠, 유럽의 최초 철도 레일 제조업체인 퀘스트 알핀의 제철소가 자리한 도시로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난 린츠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예술을 접목한 미래지향형 산업입니다. 특히 1979년부터 린츠에서 시작된 문화예술축제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페스티벌은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 예술, 기술 축제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다각적 분야의 산업 관계자들이 모이면서 작은 도시 린츠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대한 예술, 학술 공간으로 변모한 오스트리아 린츠. 세계 최고의 공학도와 디지털 아티스트들이 집결하고 일반 시민도 함께 참여하는 창의 융합 축제는 도시 브랜드 마케팅의 성공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의 도시 브랜드 위상은 어디쯤일까요? 2019년 한 조사에 따르면 대전 하면 떠오르는 가장 많은 이미지는 도시 브랜드로는 과학 중심 도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대전시와 관련된 빅데이터 중 반갑지 않은 연관 단어도 나옵니다. 바로 노잼 도시. 도대체 언제부터, 왜 대전이 노잼 도시에 문화예술의 불모지란 이미지가 생기게 된 걸까요? 얼마 전에 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미술대학 졸업생들이 비교적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졸업생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는 거죠. 졸업한 이후로 대전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대전이 그렇게 예술가들이 살기가 쉽지 않은 동네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술을 하기 쉽지 않은 동네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탈리아어로 2년에 한 번이라는 의미를 지닌 비엔날레. 특히 베니스 비엔날레는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로 현대 미술계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행사입니다. 국내에서도 1995년 제1회 광주 비엔날레 이후 각 지역을 대표하는 비엔날레가 만들어지면서 미술계 발전을 이끌고 있죠. 상대적으로 대전 비엔날레가 출발이 늦은 건 사실. 하지만 1970년대 대전 미술계가 한국 현대미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 또한 잘 드러나지 않는 사실입니다. 1967년에 시작된 한국의 그 행예술이 이해의 그 2017년이 이제 50주년이었어요. 이때 이제 각 그 지역의 그 미술관들이 그 지역의 그 미술을 조명하는 그런 전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아트인컬처라는 잡지에서 대대적으로 이 운동들을 조명을 했었죠. 대전의 현대미술이 과연 그러면은 그만큼 열세였는가 하는 그런 입장에서 조명을 쭉 해보니까 아방가르드 입장에서 볼 때 절대 그렇지 않았다. 대전시립미술관 아카이브엔 대전 미술의 역사를 증명하는 귀중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녹청회, 향미회, 1975-1225, 르뽀, 대전 7, 8세대, 19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예술 활동을 펼친 대전의 미술 모임인데요. 근대 시기에 미술을 도입해 기초를 쌓아 올리고 발전시켜 오늘날 한국 미술계의 한 영역을 구축하게 되기까지 반세기 대전 미술의 역사를 잠시 돌아볼까요? 2019년 2월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거미블루 대전 미술 다시 쓰기. 지난 20년간 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1940년대는 대전 지역의 미술의 활동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시 형성이 늦게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에 따라서 미술 활동 기록도 늦게 나타나는데요. 1940년대가 되면 대전의 미술 활동 기록이 나타나죠. 이들의 활동 기록은 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큰 변화 없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40에서 60년대는 대전 미술의 형성의 기틀을 이룬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감이 세월 따라 스며든 낡은 나무 팔레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전 충청미술의 선구자 이동훈 선생. 이동훈 선생님께서 자기 미술 작품을 기록했던 신미술에 자기 미술 작품을 기록했던 건데 이거는 1958년 정도로 추정이 되는 잡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동훈 선생님 개인전 그 리플렛인데요. 단기 4289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한 56년도 1956년도에 이제 그 개최됐던 이동훈 선생님의 이제 대전 문화원 화랑에서 개최됐던 리플렛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대학교 1957년도 재학할 때 가지셨던 노트인데요. 것 같을 정도로 수업 시간에 했던 필기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서 기록을 하셨던 이런 노트 자료입니다. 예, 1955년도이네요. 그래서 용어 같은 것들도 직접 써서. 세심한 기록가였던 이동훈 선생. 빼곡하게 쓴 일기장도 남겼습니다.
1월 1953년 1월 25일 일요일 흐림. 금일은 충남미협 창립총회가 있다. 미국 공보원에 가서 기다렸으나 좀차로 회원이 모이지 않아서 집합하지 않았으나 2시경부터 시작하여 12명 참석했다. 이동훈 선생이 대전에 오신 것은 해방 전해요. 그때는 대전에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이제 해방이 되고서 대전에 이제 중학교에 미술 선생이 있었지. 얼마 후에 이동훈 선생이 그 미술 선생들을 모두 이렇게 모여가지고 충남미술협회를 만들었어요. 서울에서 한국미술협회를 만들기 전에 이동훈 선생이 대전에서 미술 선생들을 모아가지고 충남미술협회를 만들어서 매해 문화원 공보원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1945년 교사로 대전에 정착한 이동훈 선생. 대전 사범학교에서 수많은 제자를 양성하면서 평생토록 충청의 산하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림. 어디서 교장 나오라고 해도 안 가고 장학사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오직 그림만 했어요. 왜 안 가시냐고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림 그려야 된다 이거예요. 제18회 이동훈 미술상 본상 황용여. 2003년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정한 이동훈 미술상. 올해 18회를 맞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동훈 선생의 제자로 은관 문화훈장을 수상한 조각가 최종태. 그의 초기 작품을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대흥동 성당입니다. 2019년 100주년을 맞은 대전 근현대사의 상징, 주교좌 성당이라는 명성과 대전의 특징을 가장 이상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 만나는 성당 입구에 자리한 12사도 조각. 이동훈 선생의 두 제자이자 천주교 신자인 최종태 요셉과 이남규 루카가 함께 완성한 작품. 그리운 듯 조각을 바라보는 백발의 여인은 고 이남규 화백의 아내입니다. 그 옛날 60년대 작품 한 12종도상, 예수님 12종도상입니다. 이 성당을 지을 때 그 신부님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선물을 하시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종도 상 12분 중 12분을 부조한 겁니다. 중요한 큰 원로이신 최종태 작가님 하고 이남규 작가님이 그때 당시에는 막 대학을 졸업한 초창기 작가들이었던 거죠.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분들의 초창기 작품들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고, 두 분을 동등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끔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작품은 이남규 작가님, 한 작품은 최종태 작가님, 그 다음 옆에는 또 이남규 작가님, 최종태 작가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반대편에는 꼭 반대로 또 이렇게 쭉 해놓으신 것이 동등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마음이 아니셨을까 싶어요. 네. 이동훈 선생의 두 제자가 새긴 12사도 조각은 등록문화재 제643호로 지정된 대흥동 성당의 예술자원 중에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 이남규 화백은 교회 미술의 선구자로 우리나라의 최초로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화를 도입한 분인데요. 대흥동 성당 앞마당의 우뚝 선 성무상 역시 그의 혼이 담긴 작품입니다. 이 작품 만드는 시기가 60년대 초니까 그때 모두 다 어렵게 살던 시기예요.
근데 그 작품을 만들 때 많이 고민했어요. 좀 한국적인 그런 어머니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지 않아요? 조금 다르죠. 다른 성모상보다. 그래서 그때 아주 많이 고생하던 한국의 어머니상, 특히 자기 어머니, 좀 어깨도 넓고 조금 좀 씩씩한 그런 어머니상이지요. 건축학적으로 또 미술 작품으로서도 파격적이었던 대흥동 성당. 100주년을 맞아 재현한 앙드레 부통 신부의 벽화 아래로 고 이남규 화백이 새긴 십자가의 길이 이어집니다. 1처에서부터 다 의미가 있지만 11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눈물로 기억하면서 또 남편 이남규 씨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1960년대) 청년 예술가들의 성지였던 대흥동 성당. 그때 아주 젊었을 나이죠.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러는데 정말 온 정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성당 안에 작품을 많이 하는 때는 아니었고 거의 외국에서 들여오는 작품들이 많은 시기였는데 그때 참 곤당 신부님, 오희선 신부님께서 특별히 그 예술가 또 예술에 대한 마음 쓰임이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그때 작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남규 씨 비롯해서 조용동, 이지휘, 최종태, 이종수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서 또 신부님이 그때 어려울 때 외국에 있는 책들을 또 많이 사서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1970년대 초 경부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대한민국 교통의 요지로 부상한 대전. 문화예술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정부기관이 이전하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대전 원도심엔 지금도 많은 화실과 화방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구상미술에서 추상미술로 넘어가던 1970년대 대전 충남지역 추상화 1세대로 꼽히는 화백은 여전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작가 오래간만이요. 작업 열심히 하냐죠. 네, 오래간만에. 건강은 어떤가? 그냥 살아요. 홍익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원로 화백은 당시 대전의 청년 미술 모임인 르뽀 동인회에서 함께 활동했는데요. 박명규 화백은 학창 시절 최종태 선생의 가르침 덕분에 미술의 세계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최종태 선생님 미술을 99점을 줬어요. 그래서 그 최 선생님을 좋아하고 많이 따랐죠. 그때는 화방도 없어가지고 솔직히 그 목탄이 뭔가를 몰라서 목탄을 버드나무나 미리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깡통에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쓸 정도였었습니다. 70년대 중고등학교에 미술 수업이 생기면서 화실이 생기고 하나둘 탄생하게 된 지역 미술 동호회. 1970년대 상반기가 되면 대전 미술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충청남도 미술대전이 1971년도에 개최됨으로써 자체적으로 미술 등용과 같은 미술 인구를 생산하는 그런 전람회가 개최가 되고요. 1973년이 되면 모건대와 숭전대, 현 한남대 지역 미술대학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미술 인구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요. 70년 초에 대전에 그 모건대하고 한남대에 그 회화과가 생기나요. 그 이후로 대전 그 두 대학에서 배출하는 그런 화가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그리고 또 그 작가들이 워낙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선배 작가들하고
갭이라든가 거리감 같은 것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 친구들이 더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참 많아졌어요. 정물과 인물, 풍경화가 주를 이루던 지역 미술계에서 대전 현대미술의 기틀을 마련한 1세대 추상 화가들. 열정과 실험 정신으로 뭉친 청년 미술인들은 지역의 현대미술을 전파하고 발전을 주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전 현대미술의 자생적 씨앗이 된 1975, 1225 그룹의 퍼포먼스는 한국 행위예술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사건, 그야말로 신선한 해프닝이었다는데요. 구상적 회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던 지역 미술에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청년들. 뭔가 새로운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새로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새로운 걸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고. 1975년 12월 25일, 당시 예술의 피가 끓어넘치던 20대 청년이었던 이종협, 정장직. 평면 미술을 벗어나 캔버스를 뛰어넘는 미술을 하고 싶었던 우리는 넓은 광장에 오가는 행인이 많은 대전역을 탈평면 예술의 장소로 정하고 해프닝을 실행하기로 했다. 바닥에 종이를 여러 장 펼쳐놓고 때를 기다렸다. 관심 없던 시민들도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12시 정각. 대전 미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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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예술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예술인가? 모이면 큰일 나니 어서 빨리 가시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계속된 해프닝은 1975, 1225의 창단식이 되었다. 그 당시는 언론 통제라든지 검열, 통행 금지에 의한 이동과 행동의 부자유가 있었고요. 사랑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떤 정부에서의 통제도 있었고, 간섭, 그와 같은 사회적 억압을 둘러싼 좌우 간의 또 이념, 갈등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억압된 상황에서 답답한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한 그러한 행위였죠. 45년 만에 함께 찾은 대전역. 여기 정도 같아요. 공간은 변했지만 기억은 생생합니다. 이렇게. 중앙로가 보였으니까. 왜냐면 저기 없었고 이게 이만큼 있었던 것 같아. 창립 멤버들이 창립을 여서 만든 거야. 창립회를. 1975라는 1975년 12월 25일 12시에 여기서 창립 결성을 한 거죠. 왜 굳이 대전역에서 하시는 거예요? 대전역이 가장 홍보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성수성에 관한 문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모인 거죠. 파출소, 저 지금 있는 파출소에서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파출소 와서 경찰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집회를 하면은 집회하면 그때는 잡혀가던데요. 항상 전시장에서 전시해야 될 그런 그림이 바깥에서 예술 행위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문화의 충격을 받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5년 전 그 자리에 앉아본 정장직 작가. 새로운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청년들은 대전 미술의 역사를 끌어온 원로가 되었습니다. 1975, 1225와 같은 시기 대전의 추상 미술을 정착시킨 르뽀. 대전 구상 현장에 새로운 물결을 넣어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추상 미술의 확산을 도모한 대전의 대표적인 현대 미술운동 그룹입니다.
5년도에 우리가 모여서 창립을 했는데 5명이 창립 멤버예요. 이게 다 공교롭게 다 홍익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권영우 선생, 그다음에 작가한 신동주 선생,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유근영 선생, 그다음에 박봉춘 선생, 이렇게 5명이 창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미술 작품이라고 하면 풍경화, 멋있는 풍경화가 있고 정물화가 있고 인물화가 있고 그런 걸 연상해서 작품 같은 걸 이렇게 보러 왔는데 벽에다 이렇게 뭐 찢어 붙이기나 하고 뭐 이렇게 뭘 만들어서 세워놓기도 하고 이게 작품이야 이게? 심지어는 거기 문화원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때. 그분이 야 니들 이게 무슨 작품이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 갭이 굉장히 큰 거였죠. 그래서 조금 하면서 진짜 조금 서글프죠. 어떠면은. 그런 느낌도 가졌고 심지어는 개인전 할 때 아예 문을 다 걸어 잠그고서 그냥 한 적도 있어요. 전통 방식의 구상 작품이 주류를 이루던 시기, 연필과 붕대, 풀과 색연필 등을 이용한 작품은 냉소적인 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대전을 점차 광범위한 문화예술 도시로 만들겠다는 영혼은 식지 않았습니다. 새롭고 낯설지라도 이런 풍토에서 이런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미술이 혁신해 나가고 좋은 방향, 그 현대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갖고 있었던 거죠. 1970년대 대전 미술의 새로운 바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전 78세대. 1978년 모건대학교 선후배가 모여 만든 토탈 아트 그룹으로 당시 모건대학교에 재직하던 이건용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됐는데요. 1970년대부터 독창적인 신체 퍼포먼스와 드로잉을 선보여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기 시작한 이건용 교수는 대한민국 1세대 전위 예술가. 특히 1979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달팽이 걸음 퍼포먼스는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맨발로 두 발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발바닥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앞에다가 좌우로 손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여서 나가니까 자기가 그은 선을 자기 몸이 지우면서 그러면서 계속 나가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막 기자한테 와가서 막 끌어안고 넌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감동시키느냐. 그러니까 그린다라는 게 뭐예요? 손을 긋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장 기초적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우리는 지우는 걸 통해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해화라는 것은 지우는 것과 그리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한국 행위미술 역사에 큰 족적을 새긴 작가 이건용. 그는 모건대 재직 시절 당시 파격적인 수업 방식으로 제자들을 새로운 예술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미술 실기 대신 철학을 이야기하고 토론과 세미나를 이어간 것. 그러니까 7, 8세대라는 거는 왜 생겼냐면 내가 세미나 한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이제 교육이 다 끝나고 이해를 하는 바람에 의욕이 생긴 거야. 교수님, 우리가 그룹을 하나 조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명칭을 썼으면 좋을까요? 나는 세대의식이라는 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은 7, 8년도에 교육을 받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으니까 7, 8세대다. 그래가지고 명칭이 7, 8세대가 된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안치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도 아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이건용 교수가 명명한 7, 8세대 그룹 창립 멤버인 안치인 작가. 그는 실험미술의 개척자로 불립니다.
1970년대 말 개념 미술과 이벤트가 첨단 미술 사조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당시 이건용 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전위 미술에 눈을 뜨게 된 안치인 작가. 열악했던 전위 미술계의 전통을 이어온 그의 테마는 바로 자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기계주의라거나 기계 문명 또 메커니즘이라거나 뭐 이런 쪽보다는 굉장히 자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나. 지금도 그렇게 또 작업을 하고 있고요. 1981년 야투 현장 미술제에도 참여한 안치인 작가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관객을 사로잡는 퍼포먼스를 선보여왔습니다. 자연으로 작가가 직접 파급이 돼서 자연과 함께 숨을 쉬면서 제작하고 발표를 하는 형식, 그런 형식의 이제 미술이죠. 이제 우리는 그쪽에 가서 이제 물론 설치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직접 행위로서 자연과 교감을 하는 쪽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주제가 바람인데 말하자면 야외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걸 현상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바람은 냄새가 좀 있을지 몰라도 색채라거나 아니면 그런 건 보이지가 않죠. 그것을 어떻게 비주얼화 시킬 것인가, 보이지 않는 어떤 바람의 에너지라거나 공기의 에너지를 어떻게 시각화 시킬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색종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안치인 작가와 동시대에 활동한 퍼포머 문정규 작가. 한국 전위예술사에서 1980년대 한국의 퍼포먼스 아트를 정착시킨 작가로 꼽히는 그는 당시 저항과 도전의 이단아로 불렸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서울문화권에서 행위 쪽의 작업들을 주도권을 갖고 전국을 움직였어요. 그런데 80년대는 그 양상이 달라지는데 대전문화권에서 가장 활성화돼요. 그 대전문화권에서 활성화되면서 각 지역 다른 문화권하고 연계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기존의 예술 형식을 거부하고 새로움을 향한 실험 정신을 멈추지 않았던 7, 80년대 대전 충청의 청년 작가들. 1980년 11월 16일 충남 공주 금강백사장에서 한국 최초의 야외 현장 미술제를 개최합니다. 흰 끈을 이렇게 던질 정도로 저 가까운 모래톱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메운 거죠. 당시 르뽀 동윤회였던 임동식 작가와 홍명섭, 유근영 작가를 주축으로 6박 7일간 이어졌던 금강 현대미술제. 그때 김 선생님이 저 앞에 보이는 이제 강물에 요 큰 백사장을 약간 벗어나서 이렇게 모래톱, 모래섬처럼 생긴 데서 서셔갖고 이제 저 반대편에 있는 이제 후배에게 흰 끈을 이렇게 돌에 매달아서 던지셨죠? 네. 그때. 예. 우리의 산과 강, 공기, 햇빛, 바람이 어우러진 곳에서 전시를 하자고 뜻을 모은 청년들. 은빛 모래가 빛나던 금강의 모습은 변했지만 함께 나누던 열정의 시간은 마치 어제 일만 같습니다. 당시 모건대 3학년이었던 김영호 교수. 그 금강 현대미술제를 한다고 해서 사실 여기 바닥이 백사장까지 내려온 게 그때 그 당시에 처음이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저 앞에 뭐 저 건물도 없었고 집도 거의 안 보였고 그냥 백사장이 있었고 중력, 시간, 불과 바람, 온도, 물의 흐름, 빛.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금강 현대미술제. 31명의 참가 작가 중에서 이제 그 26명이 이제 그 신인 청년 작가들이었고 5명이 이제
미술대학에 재학 중인 그런 그 입장에 있었는데 지금 생각할 때 다행스럽게도 더불어 공통적으로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더불어 느끼는 이신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느끼는 흥. 그러니까 어떤 이런 새로운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 희망의 지평을 보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눈으로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비록 두 번의 전시를 끝으로 막을 내렸지만 금강현대미술제는 대전 현대미술의 정신적인 자양분이 되어 다양한 활동을 이끌어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 다양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한 대전. 직할시가 되면서 충남과 분리가 되었고 1993년에는 대전 국제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죠. 특히 대전 국제 엑스포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시작된 국제화 바람 속에서 대전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발전된 과학기술을 예술과 접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대전 최초의 국제전시는 93 대전 엑스포가 아니라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전 87 청년 트리엔날레. 그 안치인 작가가 그때 당시에 18세대라는 멤버들이 대전에다가 그런 어떤 3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국제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일본에 있는 작가를 좀 추천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사카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을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미술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트리엔날레가 된 거죠. 서울과 부산의 가운데 지점, 편리한 교통과 당시 실험적인 대전 미술의 영향으로 열릴 수 있었던 국제 전시. 독일, 인도, 일본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대전에서 선보이게 된 배경엔 대전 초창기 미술 그룹의 집결된 힘이 자리했습니다. 그 한국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도약을 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대전에서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작가들이 어떤 그 응집을 해서 하나의 개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분명히 개진을 해야 되는 어떠한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대전에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대전 작가들이 뭉쳐 주체성을 구하고 대전 사수를 외친 국제 전시. 하지만 당시 운영위원은 30대의 젊은 작가들이었고 사비를 털어 개최했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는데요. 의욕적으로 그것을 계속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 7, 8세대가 활동을 했는데 이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고 외국 작가들을 불러서 전시를 하게 되면은 숙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1994년을 끝으로 아쉽게 막을 내린 대전 트리엔날레. 하지만 대전에서 처음으로 국제전을 기획하고 개최했다는 점에서 대전 미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전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국가 정책에 따라 197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된 대덕 연구개발특구. 하나 둘 연구기관이 들어서면서 과학도시라는 타이틀은 대전 시민의 자랑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1998년에 개관한 대전 시립미술관. 과학과 예술을 연계한 다양한 국제 행사를 열어온 미술관은 지난해 몰입형 아트 전시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했습니다. 예술이 과학기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시대. 보다라는 개념을 통해 폭넓은 예술 세계를 선보였는데요. Is a portal of light, and when we step in, you can see that there's a little bit of the present that becomes the past. And
if you look at the image that this creates, you can see that the time is slipping by and disappearing into the oblivion of white light, which means, which is a symbol, the poetic symbol for forgetting that time passes. 과학도시답게 대전에선 미술관뿐만 아니라 대덕특구에 자리한 연구기관에서도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IBS 연구진이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이미지, 영상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아트 인 사이언스 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창조적 지식 확보를 위해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 물리와 생명과학 등 31개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포에서 저희가 연구하고 싶은 단백질을 발현시키고 그거를 고순도로 정제를 한 다음에 그 단백질이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곤충 세포에 DNA를 넣어주고 한 3일 정도를 기다리고 그래서 계속 3일 동안 저게 제대로 돼야 다음 실험을 하니까 계속 초조하게 있다가 그게 딱 초록 형광이 보인다는 걸 확인을 하면은 엄청 기뻐요. 녹색 은하가 된 초록 형광세포. 때론 연구 과정에서 실패한 이미지가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작품 속엔 과연 어떤 과학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이 쥐가 숨은 주인공. 작품 제목은 뇌 위의 모닥불이라는 작품이고요.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에 림프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저희는 그러한 림프관이 정말 정확히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고 정말 그런 것들이 노폐물 배출에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말 정확한 증거와 해부학적인 그런 구조를 알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하던 차에 저희가 새로운 영상 기법을 조금 개발하게 되었고 그 기법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과 미술, 때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장르의 만남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최근 박사라는 호칭이 작가로 바뀌었다는 이주행 연구원. 제가 연구할 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매스메티카라는 도구고 그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코드를 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거운 픽셀이 떨어졌다는 그 개념을 이제 어두운 색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그게 픽셀 스택의 시작이었고 그게 이제 픽셀 스왑이라는 기법으로 연결이 돼서 핑크 고흐 같은 그런 그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붓이나 연필이 아닌 코드로 그린 그림. 수학 해석용 소프트웨어인 매스메티카를 이용해 사진과 그림에 코드를 넣어 탄생한 작품입니다. 코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학 연구의 도구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일상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상의 도구를 가지고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뭔가 정밀한 것을 하던 일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목적이 없는 아름다운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었다는 라인 그리드라는 기법은 제가 원래 기하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었는데 그 기하학,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인공지능을 접목을 시켜가지고서 비정형적인 패턴을 만드는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라인 그리드 시리즈가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시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공부했던 어떻게 보면은 수학과 심볼의 세계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시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중에서도 특히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형적인 패턴을 아주 비정형적이고 무질서한 패턴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예술의 표현의 도구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저에게는 시도였었습니다. 대덕특구 안에 자리한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이곳에서도 최근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동 음악 체보 기술이라는 것인데요. 컴퓨터에서는 이제 마이크가 있고 거기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
마이크로 들어오는 음악 소리를 듣고 어떤 음을 쳤는지를 체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기술의 특징은 되게 복잡한 쇼팽이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좀 어려운 연주를 하더라도 그 많은 음들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 어떤 세기를 어떤 길이로 치는지 정확하게 체보하는 기술이거든요. 같은 영상이 맞나? 네, 같은 영상인데 아마 로드하면서 좀 정확하게 맞네요. 한국과기대 문화기술대학원 카이스트 시티팀이 대전 시립미술관의 몰입형 아트 전시에서 선보인 딥스페이스 뮤직. 네, 딥스페이스 뮤직은 원래 터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랩이라는 아티스트가 2012년에 그 아르투 일렉트로니카라는 그 행사에서 처음 초연했던 작품인데요. 원래는 이제 공연 형태로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그 공연 무대에는 피아니스트가 있고,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곡에 대해서 약간 몰입형의 큰 스크린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이 소리에 반응하면서 그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오디오 비주얼 작품인데, 그래서 저희가 체부하는 그 알고리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연주 데이터랑 연주에 해당되는 정답 데이터 학습을 시켜서 이런 결과를 예측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한여름 햇살이 뜨거웠던 2020년 8월 대전 비엔날레 2020 개최를 한 달여 앞둔 대전 시립미술관에선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회의가 거듭되고 있었습니다. 비엔날레 키트를 제공하려고 이제 도록은 그날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아트 상품이랑 개별 포장 음료 이 부분은 정혜영 선생님 진행해 주실 거고요. 일단 개막식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형 스크린을 임대를 전 세계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 전시에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온라인 플랫폼 확장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첫 시도인 만큼 준비할 것도 많은데요. 전시장 조성을 담당하고 있고요. 작가별로 작품을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사하고 협의하에 도면 작업을 하고, 그 도면을 토대로 이제 조성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같이 공사를 하고요. 대전 비엔날레 2020의 메인 테마는 인공지능. 한국과 스웨덴, 독일과 이탈리아, 미국과 스페인 6개국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전시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예술적 표현의 확장을 추구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한 50-60% 정도 나왔고요. 이제 저희가 순차적으로 작가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만 지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아요. 막바지 설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이곳은 제4전시실로 새 시대의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는 예술가들의 시작점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디스플레이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돋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실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모니터상에서 많이 봤지만 또 현장감이라는 게 더 그 가미가 좀 돼야 돼서 실제 지금 이제 작품을 펼쳐나 보고 위치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올해 비엔날레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주행 박사. 직접 설치 작품을 살피러 왔다가 흠을 발견합니다. 가 있어서 위치 결정되고 나면은 선생님 가져가셔가지고서 다시 샌딩 작업 다시 해서 보내면 돼요. 저게 이제 코팅을 여러 번 해서 샌딩하고 하는 작업인데 샌딩하면서 속에 뭔가 좀 기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공장에서 다시 샌딩하고 다시 가져와야 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제 일정상 바로 수리하기는 어려워서 오프닝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천천히 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거는 처음이죠. 작년 10월에 전시를 시작해서 이제 1년 안 돼가지고 비엔날레까지 왔으니까 완전 생초보고 정말 좌충우돌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은 어떠세요? 네. 기대를 느끼기에도 너무 이제 설레이는 거 되게 많고요.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카이스트 시티 출신 작가들의 만남. 해외에서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은 미디어 아티스트로 인공지능의 시각을 담당하는 컴퓨터 시각 기술이 인류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용훈입니다. 저는 예술을 공부를 했고 컴퓨터과학을 전공한 옆에 있는 신승백과 함께 신승백 김용훈이라는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컴퓨터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적절한 방식을 찾지 못했는데 김용훈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술적인 어떤 시각이 제가 찾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연 그 인공지능은 못 보고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영역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탐구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화가들을 초대를 해서 그 어떤 사람의 사진을 바탕으로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완성된 초상화에서 인공지능은 얼굴을 찾을 수 없어야 된다. 이게 한 가지 조건인데 조건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제대로 수행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상화를 이 대상하고 가깝게 그리면 인공지능이 얼굴을 쉽게 찾을 것이고 인공지능이 얼굴을 못 보게 이거를 이제 추상화를 너무 많이 시켜버리면 그 초상화가 이 사람의 초상화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얼굴을 인식하는 AI, non-facial portrait. 주위의 시선이 자기의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인공지능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국내에서는 드물게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작품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룹 팀 보이드. 팀보이드는 2014년에 만들어진 한국에서 이제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 스튜디오고요. 지금은 이제 송준봉, 배재혁, 석부영 이렇게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미디어 아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을 활용한 연극을 선보이다 드로잉 퍼포먼스에 집중하게 되었다는데요. 이 작업은 메이킹 아트 포 스탁 마켓이라는 작업인데요. 2대의 로봇이 실시간으로 이제 주식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쪽 로봇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 중에 이제 코스닥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코스피 지수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이제 주가 지수에 맞는 사이즈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물질적인 그림으로 환원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대처하는 오브젝트가 이제 그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되어서 완전히 인간이 배제된 상태에서 동작하고 있는 작업이라는 점이 저희한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Hey, start super smart machine. Alexa, trigger motor number 1. Sending that to IFT. 굉장히 많은 걱정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점점 발전되면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많이 침범당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예술의 영역까지 만약에 오게 되면, 사실 예술은 지금까지 우리한테 되게 고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라고 바라봐졌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작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생각은 어떠냐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그냥 또 하나의 재료로 바라보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상 최초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전 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
마치 선문답을 하는 것과 같은 대전 비엔날레의 주제는 인공지능 챗봇 샤오빙이 쓴 글입니다. 아직은 생소하게만 느껴지는 인공지능을 예술과 융합하기 위해 과학자와 공학자, 예술가가 협업한 대전 비엔날레의 작품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화두를 던졌을까요? 대전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역시 공감 미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술, 특히 미술이라는 것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대방과 공감을 했을 때 아주 큰 의미가 있고 파급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립미술관 또한 이런 이동훈 미술상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굴해주고 또 조명해주고 이런 작업이 있다면 저희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대전에 굉장히 새로운 그런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라든지 또는 연구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문화예술 쪽에도 많은 인프라가 형성이 된다면 두 영역이 어느덧 하나로 합쳐지면서 서로 푸시풀의 효과를 가지고 잡아당겨주고 밀어주면서 거의 하나로서 같이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시대를 밝혀나가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무척이나 닮은 예술과 과학. 한때 문화예술의 불모지라 불리던 대전의 미술은 실험정신으로 가득 찬 과거를 자양분으로 혁신과 융합의 상징으로 성장했습니다. 과학예술도시, 대전의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 그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어느새 또 커져버린